재미있는 세균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전공은 면역학인데 강의는 세균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균학이 12장부터 40장까지 되게 많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학생 때는 세균만 배웠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면역학 별로 안 배웠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세균은 항생제, 항균제 생긴 다음부터 많이 위축되고 지금은 면역학 바이러스가 꽤 중요한 학문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세균은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한 병원체입니다. 그래서 세균학 파트 구조를 보면 12장부터 40장까지 쭉 되어 있는데 12장 세균의 분류, 구조 및 증식, 세균의 대사와 유전학, 세균에 의한 발병 기전, 세균 감염 질환, 세균 질환의 검사실 진단, 항균제까지가 총론이고 그 다음에 포도알균부터 쭉쭉쭉쭉 클라미디아 및 클라미도필라까지가 강론이라 그래서 총론은 거의 제가 강의하게 돼 있고 항균제는 양리학 교실에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첫 두 챕터를 오늘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챕터를 다음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강의한 거는 제가 편집되는 대로 유튜브에 올리고 LMS 다음 주부터 쓸 수 있을 텐데 거기에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동시에 에듀미닷컴 있죠. 거기에 PPT 자료는 올라가 있으니까는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균의 분류, 구조 및 증식하고 그 다음 챕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내용이 길고 좀 지리하긴 한데 들어두십시다. 여기서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분류, 구조 및 증식에서는 세균 이름 붙이는 법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황은채 이러면은 성은 황이요 이름은 은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균도 이름을 그렇게 붙여. 속명과 종명으로 붙이는데 우리는 성과 이름으로 붙이지만 세균도 그렇게 이명법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거든.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코호의 가설 배웠어요, 여러분들. 코의 가설이 뭐죠? 네 가지 뭐 가설. 이게 뭐냐면 우리 역사 배울 때 배웠던 거잖아. 질병 미생물설.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충족시켜야 될까가 코의 네 가지 포스트레이트 가설이었었어요. 특정 병을 가진 동물에서 항상 그 균이 발견돼야 되고 그 균은 배양되어야 되고 그걸 실험 동물에다가 접종을 하면 비슷한 동물 병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죽은 동물에서 다시 똑같은 균이 발견돼야 되고 이게 코어의 네 가지 가설인데 그걸 만족시키면 뭐가 증명되냐면 특정 미생물이 특정 질환을 일으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원리야. 내용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 원리가 뭔지는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 것 같은데 진짜 핵을 가진 진핵세포와 원시적인 핵 형태의 뭐를 가진 원핵세포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는 우리 미생물 중에 세균은 원핵세포야. 진핵세포가 아니거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유전물질은 있는데 유전물질이 핵 속에 있으면 진핵세포고 핵 구조가 없으면 원핵세포야. 핵 구조가 뭡니까? 핵막. 핵막에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으면 진핵세포. 그 다음에 핵막이 없이 그냥 유전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세포질 내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진핵세포.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는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균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세균을 관찰할 때 너무 작아서 그냥 관찰하기가 힘들어. 현미경으로 한 1000배 정도 확대해서 보거든요. 그래도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염색해서 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염색이 그람 염색이야. 왜 그람 염색이냐면 그람이라는 사람, 크리스티안 그람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염색법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염색을 하면 세균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신기하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그 차이가 뭔지 나중에 연구해 봤더니 세포벽 구조에 차이가 있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균의 특징도 다르지만 임상적으로도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거든. 병원성도 차이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다음 양성균과 음성균의 차이를 아는 게. 그 다음에 또 세균이 원핵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세포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사람 세포하고는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이건 또 왜 중요하냐면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 원리도 알 수 있고, 우리가 항균제 쓰잖아요. 항균제 쓸 때 항균제가 달라붙는 세포, 그러니까 세균 세포 구조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면역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세포 구조 중에 바깥에 이렇게 두툼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캡슐,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현막, 이 두툼하다는 뜻으로 된 막인데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있으면 우리 면역학 배웠잖아. 맨 처음에 탐식세포가 잡아먹는 탐식세포 중에 맨 먼저 작동하는 게 뭐? 호중구였죠, 그죠? 그 다음에 작동하는 게 뭐였지? 대식세포잖아. 그런데 그런 세포들이 탐식을 해도 탐식 세포 속에서 분해되질 않아.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런 현막을 가진 세균들은 면역세포 안에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병이 일으키는 게 달라지거든.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면 수업 들을 필요는 사실 없어. 근데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가는데 제가 여러분 배웠을 것 같은 거,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무슨 유전학에서 배웠을 것 같은 것, 생물학에서 배웠을 것 같은 것, 그다음에 뭐 생리학에서 배우나? 이런 거는 좀 빼고 갈 거야. 그다음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을 것 같은 것도 빼고 갈 거야. 왜냐면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빨리 끝내는 게 목표는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크기부터 얘기해봐요. 미생물이 작죠. 여러분 세균 관찰해 본 적 있나요? 없지. 실습 시간에 미생물 안 배우면 관찰하기 힘들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세포는 관찰해 봤을까요? 뭐 양파나 뭐 이런 거. 그래도 세균은 관찰해 본 적이 없잖아. 왜냐면 현미경이 1000배 이상 확대해야 돼. 이유는 작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세균 크기는 보통 직경이 1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그래. 여기 밑에 보면 대장균이거든. 이게 대장균은 막대처럼 생겼지만 끝이 둥글어. 이런 막대균인데 직경이, 여기 대장균 1마이크로야. 1000분의 1mm. 길이는 뭐 3 내지 5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세포 중에 적혈구가 좀 작은 세포예요. 사이즈가. 직경이 보통 8마이크로에서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거든. 두께는 4마이크로 정도 돼. 왜? 핵이 없잖아, 적혈구는. 그래서 둥글지가 않고 뭐처럼 생겼어요? 넓적한 원판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두꺼운 데는 4마이크로, 좁은 데는 2마이크로 정도, 크기는 한 8마이크로 이렇게 되는데 대장균은 그것보다 훨씬 적죠. 그 옆에 있는 작은 것들은 이거는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훨씬 적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크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눈에 안 와다. 직접 현미경으로 한번 봐야지. 실습을 못하니 볼 기회가 없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오픈 실습을 할 수는 있어. 지금 진행해보고 우리 실험실에다가 세팅해놓고 여러분들 각자 와가지고 보고 가게. 언제까지. 우리가 실습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그리고 실습 날짜를 다 모아놨어. 10월 달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 와서 한번 직접 보도록 해요. 백문이 무려 1견이라 한번 딱 보고 나면 이렇구나. 뭐랑 비교해보면 좋냐면 이스트라고 곰팡이하고 비교해보면 세균이 이렇게 작은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죠. 우리가 제일 큰 동물 세포를 이 타조알이라고, 이거 한 단세포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균은 이만해 1마이크로, 바이러스는 더 작고 100나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분자 수준으로 가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찰을 할 때 두 가지를 해. 확대를 해서 봐. 1000배 이상.
그 다음에 염색을 해서 봐. 그래야 색깔과 형태를 구분하기가 좋거든. 그래서 여기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봐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사슬알균이네. 그 다음에 이거는 포도알균 같네. 그 다음에 요거는 쌍알균인데 임질균인가? 아, 요게 임질균인 것 같아. 쌍으로 돼 있으면서 지금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안에 탐식된 게 보이거든. 이건 폐렴 쌍알균인데 내가 볼 땐 사이즈가 잘못 그려졌어. 이 원 크기가 같은 크기가 아닌데 배율이 너무 크게 그려졌어. 그 다음에 이거는 메독균이야. 보면 이거는 크로스트리디움이야. 이거는 콜레라균 같아. 아, 저는 잘 알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 배우면 압니다. 다양한 세균들이 있어서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차이부터 보고 가자는 거지. 미생물은 원생생물계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계, 식물계가 있지만 또 원생생물계가 있거든. 이건 누가 했냐면 해켈이라는 사람이 그 옛날 1886년에 나눈 거야. 그래서 그 원생생물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미생물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어, 조류가 나는 새 말고 떠다니는 거 알죠? 남조류 뭐 이렇게 할 때 그 조류. 그다음에 원생동물 프로토조아, 그다음에 슬림 몰드 전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진균 이건 곰팡이인데 이런 거는 고등 원생 생물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진핵세포로 돼 있거든 이 세포들이. 그래서 진핵세포로 된 거는 고등 원생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균 시아노박터 이건 남조류라고 하는 건데 조류가 아닙니다. 사실 세균 종류인데 시아노박터. 그다음에 고세균은 아케박터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발견되냐? 뭐 화산, 분화구나 저 깊은 지하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발견되는 것. 이거를 이제 아르케오박터 이렇게 해서 고세균이 있는데 요거는 다 원핵세포로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등 원생 생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분화된 걸로 생각되고 있고 어느 순간에 세균이 세균 속에 들어 사는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식물, 동물이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엽록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거 다 세균에서 온 거거든. 엽록체는 시아노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세균 중의 일부가 들어가서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세포를 보면 진핵세포와 원핵세포가 있는데 진핵세포는 동물세포, 식물세포의 세포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 핵막을 가진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진핵세포. 물론 어느 세상이나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핵막을 가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진핵세포 아니면 원핵세포 이렇게 나뉩니다. 그 차이점 또 보면 뭐 원핵세포 아까 얘기했죠. 세균, 시아노박테리아, 고세균 이런 것들은 원핵세포, 조류, 진균, 원충, 식물동물은 진핵세포. 크기는 작고 크고 핵막이 있다 없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염색체는 그러니까 세균세포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원형 DNA 일배치 게놈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3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지만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개. 그런데 진핵세포는 여러 개. 그 다음에 히스톤이 진핵세포는 있고 없어. 히스톤이 뭡니까? 그 가느다랗고 연약한 DNA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이 이렇게 DNA가 둘러싸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염색하면 염색되는 게 히스톤이잖아,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염색된다고 염색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히스톤이 진핵세포에는 있는데 원핵세포에는 없어. 히스톤은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뭐 원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가 강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스톤은 아니지만 히스톤 비슷한 물질들이 있어요. DNA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히스톤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세포 내 소기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 클로로필, 골지체,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ER 이런 것들 이 진핵세포에는 있는데 원핵세포는 없어. 세포 내 골격도 진핵세포에 있는데 없어.
차이점 많죠. 증식 방법은 세균은 이분법으로 분열하는데 진핵세포는 뭐 방추사 이런 걸 내 가지고 유사 분열을 해. 그 다음에 리보솜은 진핵세포에는 있어. 원핵세포에는 또 있어. 리보솜이 그런데 어디 있냐면 리보솜이 본래 ER에 있잖아. 우리 사람 세포 ER. 그런데 세균 세포에서는 세포질에 있거나 세포막에 붙어 있어. 뭐 이런 구조적 차이가 있거든요. 살펴보시고요. 이런 특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세균 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세균을 우리가 딱 보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작고 이래가지고 잘 보기 힘든데 일단 분류를 해야 연구를 하지. 그래서 구분부터 해. 그래서 구분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는 뭘로 구분하죠? 종으로 구분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똑똑하고 똑똑할 선 사람이여. 사피엔스 아니야. 벌떡 일어나라 사람이여.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세균은 균종 갖고만 분류를 하면 곤란해.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로 돼 있지만 피부 색깔을 딱 보고 얼굴을 보면 얘는 황인종, 백인종, 뭐 흑인종,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 폴리네시안 구분이 되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면서 다양한 유전, 그러니까 표현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 이 말 알아듣죠,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보고 해야지. 그런데 세균은 단세포 생명체라 한 개체가 한 세포가 한 개체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모양 형태밖에 별로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비슷비슷해 보여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종 가지고만은 구분하기 힘드니까는 스트레인이란 말, 스트레인. 그래서 그 균주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세균에서는 한 개체를 무슨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인은 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자손들을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덩어리를 형성하면 콜로니, 집, 락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라서 우리랑 좀 생소하긴 하지만 워낙에 100년간 써왔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집, 락, 콜로니. 콜로니가 원래 영어로는 뭐 식민지 이런 뜻인데 이제 한 세균이 분열 정식을 거듭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덩어리를 형성하면 그거를 우리가 클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세균에서는 집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 모아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종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균종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또 주워 모아가지고 속을 만들어. 균속. 이러다 보니까는 비슷하잖아. 우리는 무슨 속이죠? 호모 속이야, 호모. 그지? 영장류. 그 다음에 종은 뭐지? 사피엔스잖아. 그런데 세균도 그렇게 종속 과목 강문계, 계문 과목 가속종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그게 이제 국제식물학회에서 종을 정의할 때 특정 지역에 살면서 자기랑 똑같은 것들을 배출하면서 자기끼리 교배가 가능할 것. 그리고 딴 종과는 교배되면 안 돼. 이게 종이야. 예를 들어서 노새, 젊어서 노새. 그거는 당나귀하고 말의 교배종이야. 그런데 노새는 생겨는 나는데 뭐가 안 됩니까? 노새끼리 결혼을 해서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타이거 라이온 있죠, 그죠? 호랑이와 사자의 교배종.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사자 교배를 시키면 자손들이 나는데 걔네들은 다 생식 능력이 없어. 별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이 늑대하고 개하고 교배됩니다. 간혹. 그런데 자손들을 못 낳아. 그래서 개가 있잖아요. 지금 한 종이지만 굉장히 다양하잖아. 저 아프리카 저쪽에 있는 개랑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개랑 교배시켰을 때 자손들이 나면 똑같은 개고 그 다음에 못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해. 분화해 가는 과정 중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한 10,000년 정도 지나면 개를 또 분류할지 몰라. 이게 저게 이렇게. 그래서 종이라는 거는 자손을 남길 수 있어야 종이야.
식물, 동물에선 그래. 근데 미생물은 얘가 좀 달라. 얘는 그냥 한계가 이게 무성생식이거든. 그래서 분열 정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분열 정식한 클론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애매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언제든지 변이를 통해 가지고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분류를 할 때 우리 계문, 강목, 가속종, 종속, 과목, 강문계 쓰고 있고요. 거기에 또 아종, 아속, 아과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균에서 타입이라는 것도 써요. 예.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사람입니까? 이남형? 이녀형? 아니면 뭐 잘생긴 형? 부자형? 호모사피엔스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다른 타입의 얘기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좀 더 붙여서 세균들을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생물형이라는 말을 쓰고 그거는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생물형이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혈청형이라는 건 뭐냐면 면역학적 특징을 가지고 나눕니다. 항원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파지형은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는데 바이러스가 세균을 침입하는 바이러스가 파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세균, 어떤 바이러스는 어떤 세균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바이러스는 어떤 세균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해서 파지의 감수성이 세균마다 차이가 나거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파지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할 때 타입이라는 걸 써요. 사람도 그렇게 나누잖아요. 뭐 세장형, 투사형, 비만형 뭐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해. 혼란해. 어씨 뭐 종으로도 한다고 그랬다가 스트레인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뭐 형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도대체 뭐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나타나서 그래? 혼란하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여기 있는 미국 사람, 미국 회사입니다.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이게 뭐냐면 이제 균은 너무너무 다양하잖아. 그러니까는 뭘 하나 표준을 삼자. 그걸 표준균주로 하는 거야. 대한민국 표준 인간 뭐 이런 거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남녀 얼굴 주워 먹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표준을 잡아가지고 뭐 키는 170몇, 몸무게는 70 얼마, 얼굴은 어쩌고, 눈 사이즈는 얼마 이렇게 구분하지만 세균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골라 잡은 거야 그냥. 미국 ATCC에서 이거 대장군 표준, 너희들은 시끄러 끝.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할 때는 이 표준균주랑 뭐가 다른지 얘기를 시작해. 알았지? 끝. 이렇게 된 게 ATCC야. 깡짜야. 그래서 그걸 참조균주라고 그래. 그래서 먼저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모든 논문이 그걸 중심으로 나오거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걸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국가병원체 자원은행 제가 여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우는데 프로토콜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0여 년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안 돼 잘. 왜냐하면 표준균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외국에 갈 때는 외국 사람들 에이 웃기지 마. 우리나라 거랑 맞춰봐. 안 그러면 인정 못해. 이랬단 말이야. 언제까지? 올해까지. 그런데 올해 별난 사건이 생겼어. 뭐?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 그 NIH에서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그냥 긴급 승인 인정한 게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타입 컬처에 세균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도 있거든. 그러면 자기네 표준 바이러스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 진단 키트가 잘 들어먹는다 뭐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데 지네들이 하도 급하니까 아 됐어 인정해 줄게. 이 시작이 중요하지. 한번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쉬워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미국 거는 한국 거도 이제 슬그머니 우리가 껴넣을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한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되는 길이 코로나 덕분에 살짝 열렸어. 그래서
그런 공인기관이 한국에서는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공학연구원에 우리 대전에 있는데 KCTC라고 세포주은행이 있었는데 지금 쓰고 있고 그다음 미국은 ATCC, 영국은 NCTC, 유럽에도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나고야 협약이라는 것 때문에 뭐 생물 다양성 협약 이런 거 들어봤나요? 자원화한다고 돈 주고 사야 돼.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다양성이 재산이 되는 시절이 왔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걸 표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타입 컬처가 생겼잖아. 그거랑 비교해서 새로운 종에 이름을 붙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발견한 거에 이름을 붙이고 싶잖아. 그때 이게 어디 속하는지 구분해내는 게 분류야.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게 동정이야. 명명하고 이름을 붙이는 게 분류와 명명 동정이야. 그래서 어, 구분은 비교해 보면 되겠죠. 참조균주랑 얼마나 똑같은가.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붙이는데 내 마음대로 못 붙이니까는 세계 명명규약이라는 걸 따라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of Bacteria라고 1966년에 제정됐고요. 그래서 형, 아까 이건 타입하고 그 다음에 타입 컬처를 기본으로 간다라는 거야. 뭐냐면 그러니까 레퍼런스 균주로 하는 표준 균주 있잖아요. 그거랑 얼마나 같은가. 옛날에는 되게 복잡했는데 지금은 뭘 하냐면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염기설 분석을 싹 해버려. 그리고는 얼마나 같은지 해버리면 쉽거든. 그래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어. 어떤 게냐면 보통 동그라면 동그랑끼리 어울리고 그다음 긴 건 긴 것끼리 어울리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안 그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유전학적 가깝고 먼 거는 별도의 문제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에 있는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여기가 표준입니다. 여기가 표준이에요. 세계 표준이에요. 자, 그러면 아메리칸 타입 컬처 컬렉션은 어떻게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기본은 모양입니다. 모양. 어쨌든 간에 전통적으로. 그래서 모양과 그 다음에 현미경적 관찰할 때 염색해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염색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세균은 인공 배지에서 배양할 수 있거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배양할 때 어떠한 영양분을 쓰느냐, 어떠한 노폐물을 내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항원형 또는 혈청형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 면역학적으로 어떤 항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생긴 모양, 그 다음에 분석 결과, 유전학적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줘서 모아서 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분류와 동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분류와 동정.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여. 그걸 이제 명명 이렇게 하는데 세균은 형태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글동글한 거, 막대기 모양, 꼬불꼬불하고 긴 거. 그래서 그런데 배열이 또 특징적이야. 동그랗지만 쌍으로 돼 있는 거, 길쭉하게 돼 있는 거, 뭉쳐져 있는 거. 막대인데 혼자 있는 거, 길쭉하게 있는 거, 두 개씩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뭐 꼬리가 달려서 혼자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거는 꼬불꼬불한 게 느슨한 거, 그다음에 조밀조밀한 거, 아니면 꼬불대다가 많은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들을 다 붙여놨는데 볼까요? 그래서 형태학적으로는 동그란 거를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콕스, 콕사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알균 또는 구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코쿠스는 단수, 콕사이는 복수야. 라틴어거든. 우스는 남자야. 테리우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US로 붙으면 남자야. 양예찬이가 이탈리아 가면 이름을 양예찬이우스 이렇게 붙여. 응? 박준현이가 또 로마에 가면 박균현우스 이렇게 붙이면 돼. 아시겠어요? 우스 멋있어 보이잖아. 알균이고 그 다음에 막대균은 바실루스, 복수는 바실라이 이렇게 이것도 남자야. 그런데 이 밑에 보면은 그림들이 좀 있죠. 다양한 형태들을 갖고 있습니다. 막대균 또는 한자로 간균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선균은 스파이로헤타 이렇게 쓰는데 케타라고 읽기도 하고 본래는 스파이로케찰레스라고 읽어. 또는 스파이로헤타라고 미국 사람들이 읽거든. 상관없어. 스파이로헤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고 보니까는 그럼 라틴어에서 여자애는 뭐가 붙어? A가 붙어. A. 루나, 라디아 뭐 이런, 그 다음에 크산드라, 그지? 루시아, A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원경이 만약에 저기 가면 원경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중성이 있거든. 중성은 뭐가 붙어? UM이 붙어. 어떤 게 있나? 테라리움 들어봤죠? 아쿠아리움 이런 거는 중성이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명, 아유 길어. 세균명 붙이는데 나왔어요. 세균명은 이건 잘 알아두세요. 국제명명규약에 따라서 이명법, 바이노미널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명법이 뭐냐면 속명, 제누스하고 종명, 스페시스로 구분되는데 순서가 있어. 속명과 종명이야. 우리나라 이름책이랑 같아. 우리는 성 이름 쓰잖아. 세균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속명 먼저 쓰고 종명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속명은 명사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일격은 원형으로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종명은 형용형으로 써.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격이 형용형 격이거든. 어렵지? 표기는 라틴어,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나 그리스어처럼 만든 영어. 그래서 신영민을 세균으로 만들자. 영민이가 이제 미생물학을 전공해서 세균을 발견했어. 그런데 그 세균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그렇게 붙이는 거야. 박테리아 신영미누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름 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균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세균 이름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탈릭치로 표기해. 이탈릭치로. 지금은 컴퓨터로 글씨를 쓰니까 이탈릭치로 표기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제 옛날 타작이 있을 때 이탈릭치를 못 쓴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밑줄을 그어서, 옛날 타작에도 밑줄은 그을 수 있었거든. 밑줄을 찍찍찍찍 그어서 세균 이름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잘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임상을 하면서도 세균 쓰거나 또 애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모든 세균의 이름은 이탈릭치로 써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야 미생물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면 내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이탈릭치로 꼭 쓰고 누구한테 배웠니? 이러면 유승민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균 한번 해봅시다. 대장균은 왜 대장균이냐면 대장에서 나온다고 대장균이야. 대장의 정상균물이거든. 대장에서 대장균이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쥐살 때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대장균이 딴 데로 가면 염증을 일으켜. 귀로 가면 중이염, 여성의 질로 가면 질염, 딴 상처로 가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창상 질환이나 감염증을 일으키는데, 대장균 이름이 이게 분류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그라실리 큐테스문, 스코토박테리아 강해, 유박테리알레스 목, 엔테로박테리아체과, 엔테로박테리아체는 장내세균과야. 장내세균과. 대장에서 발견된다고 그랬잖아. 장내세균과. 속이 욕 같아. 따라해보세요. 이시리키아. 뭐라고? 이시리키아. 뭐라고? 네. 그 다음에 종명은 콜라인데 이건 어디서 났냐면 대장이 콜론인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대장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래서 콜론에 땄는데 형용사형으로 쓰라며. 그래서 그 형용사형이 콜리야. 콜리. 그래서 이시리키아 콜라이, 요게 대장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조금 줄여 쓰기 위해서 대문자 E를 쓰고 점 찍고 한 칸 띄우고 소문자 COLI 써서 이꼴라이 이꼴라이 이렇게 부릅니다. 대장균을. 외국 사람들도 이꼴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꼴라이라고 그러면 성을 잊어먹어. 그지? 그래서 이꼴라이 속명이 뭐야? 글쎄요, 이 새끼인가? 뭐 이래가면서 하게 되니까 미생물 배울 때만큼은 풀네임으로 쓰는 연습을 하고 임상 가면 멋스럽게 이콜라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위처럼 이시리키아 콜라이라고 씁니다. 대장균은 성명감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탈릭지로 썼나요? 예, 세균 이름인지 알겠죠? 속명, 종명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썼나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명사형인가요? 이건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건 여자야, 보니까. 이시리키아가 A로 끝났잖아. 그래서 일격이야. 일격 맞아. 종명은 콜론에서 콜라이로 바뀌었으니까 형용사 합격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자신이 생겼어. 그래서 온갖 많은 세균들을 우리가 관찰해보고 싶어. 동정해보고 싶어. 그죠? 그렇게 해서 분류해놓은 체계에 따라서 주소를 찾아가면서 균을 분리하고 확인하고 이름 붙이는 게 우리가 동정 과정,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과정이 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예전에는 배양도 하고 생화학적 성상 검사도 하고 저는 실습 때 다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염기서열 분석만 하면 사실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균 학자가 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넘어가. 그다음에 이제 세균의 구조는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왜? 항생제 쓸 거잖아. 여러분. 그죠? 그래서 병태 생리를 이해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이게 중요하거든. 알아야 돼. 자, 세균은 무슨 세포? 원핵세포라고 그랬지. 원핵세포. 원핵세포. 그래서 이게 세균 세포 구조인데 보면 세포질이 있어요. 당연히 모든 대사의 기본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유전 물질이 있어요. 유전 물질. 유전 물질이 여기 까맣게 염색된 건데 이게 있는데 요게 히스톤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히스톤 비슷한 물질에 DNA가 베베베베 꼬여 있어서 염색을 하면 염색은 돼. 그러니까 염색체지. 그런데 핵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핵양체, 핵 같은 것. 핵은 아닌데 핵 같은 것. 이라고 해서 뉴클레오이드라 그래. 우리가 핵은 뉴클레우스지만 OID가 붙으면 비슷한데 아닌 것이거든. 어떤 게 있나? over 하면 둥근데 ovoid 하다 이러면은 완전히 둥근 건 아니야. 휴먼 그러면 사람인데 휴머노이드 그러면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야. 그지? 그 OID가 붙으면 가짜란 뜻이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리보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리보좀 뭐 하는 거죠? 단백질 합성하는 거잖아. 있어. 세균한테는. 어디 있냐고. 사람한테는 이 아래 표면에 있는데 이거는 세포질하고 세포질막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포질막, 사이토플라즈믹 멤브레인이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과립들이 발견됩니다. 그 바깥을 세포벽이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 보면 셀 월, 벽이잖아, 벽. 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건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그 바깥에 협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캡슐이라는 게. 그래서 세포벽의 성질에 따라서 그람 양성, 음성으로 나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현막, 캡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기관인 편모, 플라겔룸, 단수고 플라겔레가 복수인데 플라겔라가 복수지. 요게 플라겔룸 UM이니까 중성이잖아. 복수가 되면 A가 되고 만약에 여성이면 복수가 되면 A에 E가 붙어서 에 이렇게 바뀌어. 복잡하지. 저는 옛날에 라틴을 다 배워서 아는 거고 여러분들은 안 배웠지. 그 다음에
바깥에 털털털털 나와 있는 요게 선모 또는 선모, 어느 걸 써도 상관없는데, 필라이 복수고 필루스 단수인데, 예, 그런 게 있어요. 또는 핀브리에, 이거는 복수네. 핀브리아 또는 핀브리에, 뭐 이렇게 쓰는데, 예,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세균 세포질은 세포 내 소기관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 이런 게 없어요. 사립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클로로플라스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 전달기 효소는 세포질 막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전달기가 있기도 하네.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세포질 막에 붙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 전달기 효소가 본래 어디 있죠? 사람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거잖아. 미토콘드리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건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니까 전자전달기가 어디 있다고? 대신에 세포질막에 붙어 있어. 사실은 왜냐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세균이 들어가서 공생하면서 태화된 거로 생각되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세포질 내 과립이 발견돼. 이건 왜 발견되느냐? 우리는 먹으면 남는 영양분을 뭘로 저장합니까? 지방 형태로 저장합니다. 세균은 영양분을 흡수하다가 쓰다가 남는 거를 자기 몸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삼투압이 올라가. 그럼 물을 빨아들여서 세균이 터져. 죽어. 그래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영양물질들을 결정화시키면 돼. 삼투압이라는 건 용질이 용매에 녹았을 때 생기는 거잖아. 그걸 결정화시키면 삼투압으로 작용 안 하잖아요. 그렇게 결정화시켜 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과립을 해놨더니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세균을 관찰할 때 염색약으로 염색해서 관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염색약이 정기적으로 결합하는 거거든.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 세포질 내에 남는 영양분을 결정화 과립화 시켜놓은 상황에서 염색약을 염색을 하면 너무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빛의 그 색깔이 달라져. 뭐냐면 빛이라는 게 광선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성질에 따라 나타나는 건데 이 과립들은 염색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빨간색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일으켜서 이염소체라는 말을 붙였어. 메타크로마틱 그래뉴얼. 이게 뭐냐면 파란색 염색약으로 염색했는데 보니까 빨갛게 보여. 이런 게 그 메타라는 게 다르다. 크로마틱이라는 색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으로 보이는 과립 메타크로마틱 그래뉴얼들이 발견되고 또는 볼루틴 그래뉴얼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다 뭐 세포질 내에서 발견되는 영양물질 덩어리를 얘기하고 성분을 보니까 탄소 덩어리거나 황 덩어리거나 인 덩어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세포질 내 골격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전자미경 사진인데 보면 세포질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뭐겠어? 크로모점, 핵양체, 핵처럼 보이는데 핵막이 없으니까 뉴클레오이드 핵양체고 리보점들이 점점점점 세포질에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세포질 막이 있고 그 바깥에 세포벽이 있고 바깥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것도 보면 이건 폐렴구균인데 폐렴 쌍알균인데 DNA 보이는 것 같고 세포질막, 세포벽이 있고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를 보면 이건 이제 이셰리키아 콜라이가 대장균인 줄 알지? 대장균. 바실루스 섭티리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초균이야. 고초균. 고추 아니고 고초. 마른 풀균입니다. 어떤 세균이냐면 바실루스 섭티리스는 사람한테서 병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 간장 된장 띄우는 데 쓰는 균이에요. 간장 된장. 청국장. 그래서 이런 이게 세균 세포를 포일겐 염색이라는 염색으로 염색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핵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 이게 핵양체고 거기서 유전자를 끄집어내서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유전자가 나와. 원형의 두 가닥 유전자가 나오거든. 히스톤 비슷한 단백질에 쌓여져 있고 하나만 있어서 반배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양 제거예요. 여기에 이제 세균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어. 요 두 가닥이라는 거 알죠? 안쪽 바깥쪽 가닥이 있다라는 거야. 한 개의 두 가닥 원형 DNA입니다. 그래서 대장균 이건 골드스테인 한 건데 대장균은 1마이크로 여기 3, 4마이크로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용출돼 나온 DNA를 염색을 해봤더니만 길이가 한 1mm 정도 1mm 정도 된대. 1mm. 1mm 되게 긴 거야. 세균이 1마이크로 1000분의 1mm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나온 유전자의 전체 길이는 한 1mm 정도 된대. 굉장히 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세균 세포 내에서 발견되는 그 염색 물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말고도 있어. 두 종류가 더 발견되는데 장승필이 들어왔어. 알았어. 염색체 위에 유전 물질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어. 요게 그거거든요. 이것도 원형 두 가닥 DNA인데 요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생 물질에 대해서 저항성을 나타내거나 독소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지가 항생 물질을 생산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유전자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전이 유전단이 배웠죠. 유전학 시간에 유전 물질을 뽑아다가 여기저기로 전달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 발견됐고 이것도 약진의 성과 관련이 있고 그런데 전 플라스미드라는 게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오파지라는 게 발견됐는데 나중에 세균을 보면 세균 DNA가 두 가닥의 DNA 원형 DNA가 있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대장균이라고 칩시다.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플라스미드라고 두 가닥의 짧은 이렇게 DNA 쪼가리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세포가 분열할 때 같이 전파되기도 하고 일부는 숙주세포가 이제 세균 유전자에 꼈다가 분열할 때 이렇게 분열하기도 하고 두 가지 양식으로 돼요. 세포가 분열할 때 지가 분열된 것 각자 분열해가지고 자손들한테 가기도 하고 숙주세포에 낀 채로 이렇게 분열돼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세포의 세균세포에서 세포로 전파가 됩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성인세포에서 다른 세균세포로 전파되기도 해요. 그런 유전물질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리보솜이 발견됩니다.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기구고 세균은 30S와 50S가 합쳐서 70S가 됩니다. S가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중에 S 누구 있냐? 신윤철. S가 뭐냐? S. 모르겠습니다. 어이, 뻔뻔스럽네. 배웠을 텐데 몰라? 중학교 때 안 배웠나?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봐. 나중에 이제 청문회 가거나 이러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 그 S는 sedimentation ratio, 침강계수야, 침강계수. 그러니까 세균 세포 내에 어떤 물질들을 원심 분리하면 깔아앉는 속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30의 속도로 깔아앉고 50의 속도로 깔아앉는데 두 개가 붙어 있으면 70의 속도로 깔아앉아 더 빨리 깔아앉는 건가 그럴까 이게. 그래서 숫자가 30 더하기 50의 산수가 80이 아니라 70이야. 이렇게 되는데 30은 작은 쪼가리, 50은 큰 쪼가리, 70은 원래는 80만큼 깔아앉아야 되는데 더 천천히 가라앉는 거네. 천천히. 그런데 진핵세포는 40쪼가리와 60짜리 쪼가리가 있고 합치면 80쪼가리 속도로 깔아앉아. 차이가 나죠. 그죠? 똑같이 리보솜이고 단백질 만드는 기능은 똑같은데 구성의 차이가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들이 여기에 작용해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거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이를 공격하는 항균제들이 나와요. 이렇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물질이 숙주세포에는 작용을 하지 않고 표적에만 작용하는 걸 우리가 선택독성, 그리고 그 선택독성이 높다라는 뜻은 뭐냐면 많은 용량을 써도
숙주세포에서는 독작용이 안 나타나고 뭐 세균이나 미생물만 죽는다. 이런 게 선택도성이 높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항생 중에 뭐 테트라사이클린, 에리트로마이신 이런 것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또 하나 특징이 30S 소단위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16S라는 RNA 쪼가리 하나하고 21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6S RNA 쪼가리가 되게 신기한 쪼가리야. 왜냐하면 세균마다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16S RNA 쪼가리를 염기세를 분석을 해보면 이 균이 무슨 균인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분자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풀 지놈 시퀀스를 해도 균을 알 수 있지만 그거 하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이 16S RNA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 되는데, RNA를 뽑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 16S RNA는 어디에 코딩되어 있냐면 DNA에 코딩되어 있거든. 자기 DNA에. 그러니까 DNA 뽑아가지고 그 DNA에 16S RNA 부분을 연기 뭐 PCR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세균이 뭔지 알 수가 있어. 차이점은 뭐가 있냐? DNA는 한 쪼가리고 그 다음에 16S RNA는 여러 쪼가리니까는 양은 16S RNA가 많을 것 같지만 세균 우리 배양 정식하면 돼. 수천 마리 뽑아가지고 거기서 DNA 뽑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별 문제 없거든. 그래서 16S RNA 를 가지고 16S DNA를 검사하면 돼. 헷갈리지 마. 어디 책 보면 16S RNA로 오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 16S DNA 시퀀싱을 통해서 알아본다.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돼 있고, 50S 소단위는 23S와 5S, 그 다음에 34개의 프로테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를 공격한다. 그 다음에 세균 세포질 내에 다양한 봉입체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녹말가루 들어있는 거야, 스타치. 녹말. 그 다음에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인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 황,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봉입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프테리아균인데, 디프테리아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입을 딱 벌리고 손가락으로 목을 이렇게 하면 손끝에 디프테리아균이 묻어나올 확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여러분 40명 중에 한 40%는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이건 옛날에 굉장히 무서운 균이었어. 특히 1920년대, 30년대 이렇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전후 때 디프테리아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어. 왜냐하면 이 균은 독소를 생산하는데 그 독소가 마침 여러분들 그거 배웠나? elongation factor 2라고 EF2 단백질 합성할 때 배웠을 텐데, 그게 이제 리보좀에서 트랜스퍼 RNA가 아미노산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단백질을 만들대. 그때 EF2라는 게 작동해야 들러붙고 해서 긴 펩타이드가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이 디프테리아 독소가 그거를 못하게 막아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그러다 보니까 세포들이 막 죽어. 심장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지고 이러는데 점막세포가 망가져서 염증이 생기면서 목이 막혀가지고 숨 못 쉬어서 죽어. 그런데 예방접종이 생겼거든. 그 독소에 대한 예방접종. DTP야, 그게 DTP. 디프테리아 테타누스 퍼투시스. 디프테리아 100일에, 테타누스는 파상풍, 퍼투시스는 100일에. 그거를 치료하는 예방접종을 여러분들이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거야. 그런데 그 균이 이염가립을 가지고 있어. 파란색으로 염색하는 약인데, 여기 보면 요 나중에 배울 아포가 아닌데도 이렇게 하나씩 인으로 된 거죠. 이게 덩어리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옛날엔 진단도 하고 그랬대. 지금은 뭐 이걸 갖고 진단하진 않아요. 하여튼 특징적이라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세포질막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티 멤브레인 단위막이고 인지질하고 단백질로 돼 있고, 근데 세균은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질막에 스테롤이 있거든. 무슨 스테롤입니까? 콜레스테롤이 있어. 콜레스테롤. 근데 세균은 스테롤이 없는데 또 예외가 있는 게 미코플라즈마라고 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미코플라즈마. 이 미코플라즈마는 스테롤을 가지고 있어. 세포질막. 그런데 이 미코플라즈마는 스테롤이 있는 세포질막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뭐가 없냐면 세포벽이 없어. 세포벽이. 그게 차이야.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세포질막의 기능은 일단
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안에 있는 물질과 바깥에 있는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안에 있는 물질을 바깥으로, 바깥에 있는 물질을 안으로 선택적으로, 능동적으로 빼고 넣고 하는 역할들을 하지요. 그 다음에 사람 세포와는 달리 왜 전자전자기가 들러붙어 있다고 그랬잖아. 리보좀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 합성과 에너지 생산을 관여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질막을 경계로 독소도 분비하고 효소도 분비하고 하는 분비 역할도 하고, 센서 작용도 하고, 온갖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은 세균 세포질막을 중심으로 대사활동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항균제 만들 때 세포질막을 공격하는 그런 항균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두툼한 세포벽이 있는데, 그 세포벽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으로 나뉜다고 얘기했죠. 제가 수업을 1시간 반씩 끊어놨어요. 그래서 2시 20분에 끝나고 2시 반에 2차 수업하고 4시 전에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세포벽, 셀월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색을 하는데 그람 염색법이라고, 크리스티안 그람이라는 분이 만든 염색이에요.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는데 맨 처음에 염색하는 게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요. 이 염색약의 색깔은 바이올렛 컬러야. 바이올렛 컬러. 보라색입니다. 그리고는 염색을 하면 염색이 잘 안 돼서 염색을 더 잘하기 위해서 모르단트, 매염제라는 걸 넣는데, 그게 이제 그람이 만든 매염제, 요오드 용액이라서 그람스 아이오다인이라고 하는 요오드 용액으로 매염을 하면 염색이 더 잘 돼. 모르단트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돼. 그러면 세균들이 다 뭘로 염색돼 있어요? 보라색으로 염색돼 있겠지. 그랬으면 이제 끝났을 텐데 심심했나 봐. 크리스탄 그람이. 그래가지고는 알콜로 탈색을 한번 해봤어. 빠지나 안 빠지나. 그러니까 빠져, 색깔이. 어떤 거는 색깔이 빠지고 어떤 거는 안 빠져. 그래서 다시 보려니까는 색깔 빠진 거는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는 염색을 한번 더 해. 대조 염색. 카운트 스테이닝이라고 그러는데, 대조 염색을 사프라닌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염색은 정기적인 결합 과정이에요. 몸속에 있는 보통이 다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쓴 염색약은 다 포지티브야. 그래서 네거티브와 달라붙는 염색약을 썼다. 똑같은. 그래서 크리스탈 바이올렛도 사프라닌도 다 네거티브와 달라붙는 염색약이야. 그러니 한번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달라붙어 있으면 사프라닌 못 달라붙고, 이해가죠? 사프라닌이 이제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빠지고 나면 사프라닌이 달라붙을 수 있어서 한번 보라면 그냥 보라. 색깔이 빠지면 빨강. 이런 식으로 염색이 돼. 그러다 보니 이런 방법으로 염색을 하고 나면 파란 균, 빨간 균이 나와. 그래서 파란 균 또는 보라색 균을 그람 양성균, 빨간색으로 염색된 균을 그람 음성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람 양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염색된 다음에 알코올에 의해서 탈색되지 않는 성질이 그람 양성성이야. 그지?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연구해야죠. 봤더니 위에 게 그람 양성균이고 아래 게 그람 음성균인데, 보시면 그람 양성균은 갈색 컬러로 되어 있는 노란 거는 세포질막이고,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세포벽인데 세포벽이 두꺼워. 그람 음성균은 보시면 노란 게 세포질막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갈색이 뭐라고? 세포벽인데 얇지? 바깥에 노란 게 하나 더 있어. 막이 하나 더 있어. 세포질막 같은 막이 있고, 기본적으로 바깥에 세포벽이 있고, 또 그 바깥에 세포질막이 하나 더 있어. 우리가 외막, 아우터 멤브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조가 확 달라. 다 그래. 다 그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는 야 신기하다.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이 이렇게 다르네. 그리고 알코올에 탈색 안 되는 성질은 아마 이 세포벽이 두툼해서 안 되나 보다. 뭐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음. 실제 그래서 세포벽이 그람 양성균은 두툼하고 단순해서 알코올에 탈색되지 않고, 그래서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한번 달라붙으면 안 빠지는구나 알게 됐고, 그람 음성균은 바깥에 세포질막이 있으니까 이게 잘 녹거든. 알코올도 녹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대조염색에 염색이 돼서 빨갛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전자현미경 같은 걸 찍도록 됐지. 찍고 보니까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고 성분도 차이가 많이 나. 이런 차이가 병원성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질병의 양상을 다르게 만들어. 그래서 중요해. 결국 그람 양성, 음성이 우연히 발견됐지만 그게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하고 병원성 차이로 나타나거든.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합니다. 좀 더 볼까? 그래서 그람 양성균 세포벽 보면 그림 나와라. 뭐 말들이 잔뜩 많네. 응? 그림 나와야지. 여기 보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고? 세포질막이 있어. 사이토플라즘 멤브레인. 그 바깥에 두툼한 세포벽이 있고요. 그 세포벽이 떠 있으면 안 되잖아. 링크 리포테이코이게시드라고 하는 링크에 들러붙은 상태로 이렇게 바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를 보니까는 테이코이게시드, 테이코산이라고 하는 게 점점이 껴 있고, 또 표면에 무슨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어. 이런 구조야. 단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람 양성균에서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이렇게 단백질들이 있으니까 보통 단백질들이 면역에서 항원으로 작용하거든. 그래서 항원 작용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폴리사카라이드들이 발견되는데 다양한 폴리사카라이드들이 발견돼요. 이거는 단순 무지하다, 단순하다. 그람 양성이. 그래서 남녀를 굳이 따져서 얘기를 하면 남자 같다, 단순하다. 남자라고 다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그림 보면 요게 동그란 거 네모난 거, 동그란 거 네모난 거 이런 게 보이잖아요. 남, 낙, 남, 낙, 펩타이드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야. 남이 뭐냐면 N아세틸 뮤라믹 애시드, 이걸 남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게 NAG, 요게 당이잖아요. 당이야. 넥이라고 그러는데 넥이라고 그러죠. 요게 하나씩 교대로 있어요. 교대로 이렇게 해서 줄기 체인을 형성해. 이걸 우리가 백본, 카보하이드레이트 백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구조가 단단해지지 못하잖아. 마치 우리 벽돌집 지을 때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돼. 빨간 벽돌, 하얀 벽돌을 교대로 쌓아 올라가는 건데, 그 사이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몰타르 같은 게 펩타이드에 펩타이드. 근데 4개짜리 펩타이드, 그럼 테트라펩타이드. 4개짜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펩타이드인데 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합이 공유 결합이야.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공유 결합이라는 게. 얘네들은 한 분자야, 한 분자. 공유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한 분자로 치잖아. 그래서 한 세균 세포의 세포벽은 한 분자야. 한 분자.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책을 딱 펴놓고 눈을 가까이 했다가 이렇게 초점을 풀고 뒤로 쭉 빼면서 보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주 보면. 그다음 음성균. 얘기했죠. 특징이 뭐라고? 외막. 막이 하나 더 있어. 막이 하나 더 있다. 아우터 멤브레인.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들이 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포린이라는 단백이 있고 LPS라는 게 있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포프로테인이 있고, 그림 나와라. 그림 나왔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셀 멤브레인, 사이토플라즘 멤브레인이 있고 얇은 펩티도 글리칸층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막이 하나 더 있고 그 막에 단백질들이 껴있는데 그 단백질 이름이 포린. 포 그러면 구멍이잖아. 이 포린은 요거들 여기 포린이죠. 요거는 이제 물질 수송에 관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LPS라고 있잖아요. 약자인데 요거는 리피드 A하고 폴리사카라이드 O 두 개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방과 폴리사카라이드가 붙어있다 그래서 리포 폴리사카라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지질 다당체라고 이름을 쓰고 약자로 LPS라고 쓰는데 꼭 나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외막 이런 지질 단백 리포프로테인 여기 있죠. 리포프로테인이 펩티드 글리칸층이랑 결합되어 있어서 이제 돼 있고 내가 지금 뭘 설명을 안 했냐면 이 펩티드 글리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네. 펩티드 글리칸. 그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 구성 성분이 펩티드 글리칸이야. 펩티드 글리칸. 그러니까 왜 셀월이 작다고 그랬는데 펩티드 글리칸층이 작다고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원형질막 주위 공간이니까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세포질막하고 뭐 요 사이에 단백질이 부착하고 가수분해 효소가 있고 중화 효소가 있고 이래서 삼투압 조절을 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람 양성균은 두툼한 펩티드 글리칸 세포벽을 갖고 있어서 삼투압에 저항성이 있습니다. 저항하는데 그람 음성균은 펩티드 글리칸층이 얇아서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삼투압에 저항하지 못해. 그래서 능동적으로 물질들을 뽑아내고 하면서 자기가 삼투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왜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음식물 섞지 말라고 할 때 염장 하잖아요. 염장. 소금에다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세균으로부터 쫙 빨려져 나가서 대사가 정지돼. 그게 염장이잖아. 그 다음에 설탕 조림 같은 거 해도 똑같아. 그런데 거꾸로 이제 항균제를 쓰잖아. 그러면 항균제 중에 세포벽을 깨는 항균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깥이 보통 고장액이고 내부는 저장액이라서 물이 쭉 들어와서 세포질이 터져버려. 그래서 세균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삼투압 조절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람 음성균은 능동적인 삼투압 조절도 한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람 음성균에 가지고 있는 특수 물질 중에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있다는데 그게 뭐와 뭘로 구성된 거라고? 리피드 A라고 하는 지질하고 그 다음에 폴리사카라이드 O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결합된 건데 그 리피드 A가 독물질이야. 독물질. 독성 작용을 나타내고 폴리사카라이드 O는 항원성을 나타내. 항원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합쳐서 LPS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폴리사카라이드 중에 좀 짧으면 올리고사카라이드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 LOS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LPS 구조야. LPS는 리피드 A와 폴리사카라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생물학적 작용이 뭐냐면 세균은 독소를 생산하거나 소화효소를 생산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데를 만들어내거든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은 감염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죽어. 그런데 이거는 살아있는 세균들이 그냥 생산하는 물질이잖아. 그런데 그람 음성균의 그 LPS는 그람 음성균이 죽으면 바깥으로 유리돼서 독작용을 나타내. 죽어야지 독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이야. 그리고 몸 안에 붙어있는 독소야. 그래서 엔도톡신, 내독소라는 말을 써. 내독소. 내독소. 이 내독소는 강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균 감염되면 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독소 때문이고 폐혈증에 빠지게 합니다. 폐혈증에. 그래서 이제 또 따로 배울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바깥에 구조물에 현막이 있는데 탄수화물로 돼 있고 이게 탐식이 저항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있으면 탐식이 안 당하는 게 아니고 탐식된 다음에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포질 내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성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이제 현막이 영어로 캡슐, C로 시작하는 건데 독일 말로는 K로 시작하는 캡슐이야. 스펠링은 KAP, SULE. 그래서 K항원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서 항원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승글면 슬림 레이어, 점액층이란 말을 씁니다. 밑에 이렇게 보면은 덴스하지 않고 승글잖아요. 그러면 슬림 레이어. 이건 탐식작용에 저항하고 병원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피스의 실험 기억나요? 유전학 시간에 배웠어. 유전 물질이 있다는 걸 알 때 왜 폐렴구균을 삶아가지고 쥐한테 먹이니까 안 죽었는데 그 삶은 국물을 병원성이 없는 폐렴구균에다 넣었다가 다시 넣었더니 쥐가 죽더라. 그게 현막이 있고 없고 차이였거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편모. 이거는 세균의 운동기관인데요. ATP를 써가면서 회전 운동을 해서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작용들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한쪽에 여러 개 나와 있는 게 있고 주변에 막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눠요. 하나만 나와 있는 걸 단모성, 주변 한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 총체라고 왜 먼지털이 같이 생겼잖아. 그 총을 써가지고 총모성, 그다음에 주변에 쭉쭉쭉 나와 있으면 주모성 이런 말들을 쓰는데 씁니다. 이 편모는 기본적인 그 생물의 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구이식이라는 거 하는. 그 다음에 ATP를 써서 이동을 하고 센서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넘어가고 마지막이어라. 그 다음에 내용이 좀 더 기네. 필린 선모 또는 선모라고 불리는 것은 주변에 나 있는 작은 틀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부착. 세균이 부착해야 다른 세포로 침입해가지고 또는 정착해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착하는 역할들을 하고 또 성선모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플라스미드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그 유전 물질 그거를 다른 세포에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도 해요. 그렇습니다. 세균세포벽 구조 성분의 구조 합성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항생제 할 때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할 거니까. 세포 분열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안배 잡소리가 많아서 이거 다 끝내고 좀 쉬고 할게요. 워낙 이 챕터가 내용이 많아요. 세포 분열은 이분법으로 분열합니다. 그래서 한 세균이 두 개로 분열되는 방법으로 분열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가 둘, 둘이 넷, 넷이 여덟, 여덟이 16으로 되는 식으로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는데 이 분열할 때 분열 단면에 따라서 세균이 특징적인 배열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알균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한쪽으로만 쭉 분열하면은 사슬처럼 늘어서게 되지. 그 다음에 한쪽으로 분열하고 90도 방향으로 분열하고 이러면 뭐 4개씩 짝 짓거나 6개씩, 8개씩 짝 짓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분열 단면이 지멋대로면은 덩어리를 지게 되겠고 이런 형태를 나타나게 되는 원리가 됩니다. Bacteria reproduce very simply and rapidly by doubling their contents and splitting in two. Just one bacterium, dividing every 20 minutes, could produce nearly 5,000 billion bacteria in one day. 하루에 1,000 빌리언 박테리아면 얼마야? 세균은요 사이즈가 커지는 걸 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가 느는 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 라는 것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분법으로 분열합니다.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는. 일부 미생물 중에선 효모는 곰팡이거든. 곰팡이는 버딩이라고 해서 출합법으로 정식합니다. 이제 세균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균마다 하나가 둘 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제네레이션 타임, 세대 시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차이나요? 옛날에는 한 세대를 40년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한 세대가 20년 맞나? 40년인가?
그런데 20년이었군요. 근데 지금은 더 뭐 세대 차이, 우리 아들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그래. 2학년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4학년이랑 세대 차이가 난다고 뭐. 요새 애들은 어쩌고 그러고 자기 왕년에는 어쩌고 뭐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옛가령은 데려다 놓고 나 때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세균은 하나가 두 개 되는데 조건마다 달라 시간이. 하지만 빠르면 15분 내지 20분이면 하나가 둘 되고, 그 다음에 뭐 결핵균 같은 경우는 수일, 그 다음에 나균 같은 경우는 주 단위 분열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빨리 분열 정식할수록 병도 빨리 일으키고 독소도 많이 생산하지만 항균제 쓰면 잘 죽습니다. 천천히 분열 정식하는 것들은 항균제 써도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균 수 늘어나는 것을 숫자로 세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계산해 볼 수 있잖아. 하나가 둘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거를 우리가 세대 시간, 제너레이션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대장균, 이시리키아 콜라이가 대장균인 거 알죠? 17번.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오스, 이건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그러는데 30분. 그 다음에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고 맨 밑에 있는 거는 이건 뭐냐면 메독균이야, 메독균. 그건 1980분. 몇 시간이야 이게. 그 다음에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 이건 계대균이거든. 밑에서 두 번째 거. 그거는 792분이니까는 이건 며칠 걸려? 몇 시간인가? 하루 정도 걸릴걸? 그렇게 이제 세대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균이 30분마다 분열, 아까 황색 포도알균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가 30분마다 분열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건 좋을 때 계산해 봅시다. 하나가 3시간 되면 64개가 돼요. 하나, 둘, 넷, 8, 16, 32, 64. 그런데 7시간이 되면은 17억 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하급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하루면 24시간이면 나는 이게 단 280조래, 280조. 280조. 48시간 되면, 이론상 따져보면 생산된 세포의 무게가 지구 무게 몇 배까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정식 못하냐면 먹고 살 게 없어. 노폐물이 쌓이고. 그러니까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균들이 이렇게 해서 살기 힘들게 되면 죽거나 삶이 정지하거나 아포를 만듭니다. 아포를 스포아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뭐 포자, 홀씨, 씨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스포아란 말이 두 번 써요. 하나는 곰팡이에서는 포자라고 쓰이고 세균에서는 아포라고 번역됩니다. 굳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아포를 내생아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세균이 내는 거고 외생포자는 이제 곰팡이나 버섯이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는 요것들이 아포인데, 이거는 어떤 데 만드는 거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 자기 유전 물질만 가지고 두터운 껍질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아포거든. 이 아포는 만드는 균은 제한적인데,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바실루스 속에 속하는 균, 클로스트디움에 속하는 균, 요 두 종류, 그다음에 콕실라 버네티라고 하는 균, 요 세 가지 종류가 아포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포는 저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C는 세포야. 여기에 이 세포들이 좋은 세상을 만나면 발화해가지고 영양형 세포로 바뀝니다. 이 세포는 방사선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화학물질에도 강하고 이래서 잘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포에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가 끓이거나 이런 음식은 아포를 못 죽이거든요. 끓인 음식을 먹어도 아포가 발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염색해서 봅니다. 바실루스 안스라시스는 탄저균이거든요. 탄저균에도 아포가 생성되고 있죠.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은 설사 일으키는 균인데 아포가 보이죠. 이걸 우리가 말라카이 그린이라고 하는 염색약으로 염색하면 파랗게 보이는데, 말라카이 그린은 굉장히 맹독성 발암물질이라서 요새 안 씁니다. 그래서 아포는 어떻게 자라냐면, 우리 세균이 이분법으로 분열한다고 그랬잖아. 이분법으로 분열하는 것처럼 분열할 때 아포를 만들 수 있는 세균들은 한쪽 세포는 버리고 남는 세포를 가지고 싱싱한 아포를 만들어. 이거는 수년 동안 자연계에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서, 아까 탄저균 얘기했잖아요. 탄저 생물학 무기에 써요.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미국에서
흰 봉투에다가 뭐 탄저 아포를 넣어서 배달하고 뭐 그랬었잖아. 그게 이거야. 그러면 아포를 흡입하잖아, 호흡기로. 그럼 폐에서 싹이 트가지고 자라가지고 균이 돼서 폐탄저 일으키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생물학 무기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걸 보면 Spore-forming bacteria grow as vegetative cells and divide by binary fission when nutrients are availabl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not adverse. When nutrients are depleted or conditions become adverse, spore formation is initiated. 그 스포 포메이션은 영양이 안 좋을 때 하는 거야. And aligns itself in the center of the cell. The vegetative cell is now referred to as the mother cell. Next, the DNA divides into two complete copies, and the mother cell membrane invaginates to form the developing forespore. The mother cell membrane continues to grow and engulfs the developing spore. The developing spore is now surrounded by two membrane layers. Next, peptidoglycan is laid down between the two membranes of the developing spore to form the cortex. Dipicolenic acid is formed inside the developing spore, and calcium enters from the outside. As calcium enters the spore, water is removed. 칼슘이 들어가서 물이 빠진대. A protein coat forms exterior to the cortex, and the spore becomes mature. Some spores form an additional layer called the exosporium. A mature spore is resistant to environmental conditions. Finally, lytic enzymes destroy the mother cell, and the mature spore is released. 오케이. Spore-forming bacteria.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세균의 이명법과 세균 분류에 이용되는 법, 사용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이해가죠? 이명법, 속명과 종명으로 된다. 대문자로 쓴다, 소문자로 쓴다. 라틴어나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나 그리스어한 영어로 쓴다. 이탈리아로 쓴다. 뭐 이런 얘기들 배웠죠.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에 대해서 진정한 핵막이 없다. 원핵세포. 핵막이 있다. 미토콘드리아, 클로로플라스트가 있다. 세포 내 골격 구조가 있다. 진핵세포.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 세포벽 구조의 차이는 배웠죠. 펩티도글리칸층이 두툼하고 단순한 것, 그게 세포벽을 이루고 있으면 그람 양성균, 아우터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고, 얇은 펩티도글리칸층이 있으면 그거는 그람 음성균. 그람 음성균에는 LPS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특별히 독작용을 나타내는데 내독소라고 불린다. 왜? 죽어야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타 세포 내 여러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현막이 있으면 병원성이 있고 그 이유는 탐식 후 소화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정리를 하고 10분 쉴까? 30분이니까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예, 수고 많았어요. 녹화를 안 했네. 녹화를 안 했어. 녹화했나?